안녕하세요. 경상북도 다양한 가족센터 사회교과를 맡은 정한식입니다. 이번에 사회 여섯 번째 수업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수업에서는요,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과 인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단어는 이렇습니다. 인구 분포, 인구 밀도, 산업 발달, 교통 발달, 인구 분포도까지 있고요. 또 검은 글자로 좀 빨간 글자보다 조금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도 기억해 주셔야 될 단어들은 일자리, 공업도시, 신도시, 중화공업, 인문환경 등이 되겠습니다.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요거를 단어를 외운다기보다는 이 단어도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이 단어를 외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어에 담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요, 자연재해 우선 알아봤죠, 그죠? 자연재해는 황사, 가뭄, 폭염, 홍수, 한파, 폭설, 태풍 등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피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계절별로 피해가 있다 그랬죠. 황사와 가뭄은 봄에, 폭염, 홍수, 태풍은 여름에, 그다음에 태풍은 가을에, 그리고 한파와 폭설은 겨울에 주로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소년층은 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노년층은 늘어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우리나라 인구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의 구성까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어서 이번에는 인구 분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게 1966년에 인구 분포라고 해요. 인구 분포를 보는 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인구 분포도인데요. 왼쪽에 있는 거.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인구 밀도라고 부릅니다. 인구 밀도라는 건 뭐냐면 한 지역에 사람들이 속해 있는 사람의 수인데요. 공통된 넓이의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죠. 어, 요 네모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요 네모칸이 얼마라고 할까요? 뭐 가로 10cm, 세로 10cm다. 근데 여기에 10명이 들어가 있다. 근데 똑같이 가로 10cm, 세로 10cm인데 여기에는 100명이 들어가 있다. 사실 숫자 자체로도 당연히 이해가 많지만 인구수 자체도 이해가 많지만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사람이 더 많을 때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구 밀도가 높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공간에 사람이 적을 때 인구 밀도가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 수로 그냥 하면 되지. 또 인구 밀도 이런 개념을 왜 가져왔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지금 가로, 세로, 10cm로 같은 공간에 사람의 수를 봤지만 사실 우리 지역은 다 모두 그 공간의 크기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대구나 서울이나 포항이나 뭐 안동이나 영주나 다 지역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크기를 똑같이 맞춰 봤을 때 사람 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것을 인구 밀도라고 합니다. 각기 다른 크기의 지역을 같은 크기로 만들었을 때 사람의 수를 바로 인구 밀도라고 해요. 인구 밀도라고 하는 것은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좁은 지역에 사람은 많다랄수록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즉 공간은 좁아지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인구 밀도가 높은 거고요. 공간이 넓어지는데 사람이 적으면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다시 한 번 더. 공간이 좁아지는데 사람은 많다. 인구 밀도가 높은 걸 말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넓어졌는데 사람 수가 적으면 인구 밀도가 낮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어떤 지역이 제법 커요. 제법 커서 뭐 여기가 30cm, 여기가 40cm 인 공간에 뭐 10명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 10명은 각자는 좀 넓은 공간에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5cm, 5cm에 10명이 들어갔다. 같은 10명이지만
얘들은 좀 공간을 널널하게 쓸 수 있고 얘들은 공간이 너무 작죠. 사실 현실에서는 안 될 겁니다. 불가능하죠. 5cm 어떻게 사람이 10명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건데 만약에 이렇다면 얘는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거고요. 얘는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기에 좀 더 편리한 건 사실 인구 밀도가 좀 낮으면 좀 널널하게 공간을 쓸 수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의 도시는 인구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려 살고 그로 인해서 공간이 그렇다고 팍팍 늘진 않거든요. 그래서 도시들은 인구 밀도가 높고 농촌이 인구 밀도가 낮아요. 자, 농촌과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도시는 어딜 가나 빌딩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넓게 살 수는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아파트같이. 근데 농촌을 가보면 집들이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만큼 그 공간에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넓게 넓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넓게 넓게 쓸 수 있는 거를 인구 밀도가 낮다. 그래서 농촌은 인구 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사고 같은 공간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인구 밀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색칠이 진하게 돼 있을수록 인구 밀도가 높고요. 여기로 갈수록 인구 밀도가 높고요. 그렇다면 좁은 공간에 사람은 많이 사는 거고요. 이렇게 색깔이 연하면 연할수록 인구 밀도는 낮다. 넓은 공간에 사람이 적게 산다는 거죠. 자, 그러면 1960년대입니다. 이거 지금 1967년이네요. 정확하게 67년에는요. 어디가 인구 밀도가 높습니까? 네, 여기 서울이 높죠. 서울이 제일 높고 부산도 높고 여기 요 김해 지역이라고 그러나요? 요쪽도 높고 여기도 높고 여기 곳곳에 조금 높은 곳이 있어요. 포항 이쪽에는 뭐 경산도 있고요. 요런 곳들이 조금 높아요. 그죠? 높고 그 다음에 높은 것들은 요런 것들이 좀 높죠. 그런 것 쪽이 완전 진한 색 나지만 그래도 좀 더 진한 색 요런 식의 요쪽이 좀 높아요. 자, 근데 낮은 곳은 어떨까요? 낮은 곳은 흰색인 부분,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인구 밀도가 낮죠.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좁은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산다. 인구 밀도가 낮다는 것은 넓은 지역에 사람들이 적게 산다는 거니까, 즉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에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특징이 어떻습니까? 네, 무슨 해안가죠, 해안가. 바다 근처이고 또 동서로 나눈다면 서쪽이 많죠, 그죠? 서쪽. 그리고 남쪽이 좀 많고요. 남쪽이 많습니다. 서남쪽. 우리 두 번째 차시였나요? 세 번째 차시였나요? 우리나라 지형에 대해서 살펴볼 때 서남쪽에는 뭐가 많다 그랬죠? 네, 맞아요. 평야가 많았어요. 평야. 즉 서남쪽에 서쪽과 남쪽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것은 뭐 때문이다? 평야 때문이다. 왜 1967년에는 아직 농업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서쪽 평야가 많은 서쪽과 남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국토의 서남쪽의 인구 밀도가 높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언제? 1967년에. 자, 그런데 1966년 67년입니다. 미안해요. 67년 인구 분포표는 이렇다고 치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2015년입니다. 2015년 인구 분포입니다. 빨간색, 대표적인 빨간색이 어디죠? 예,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 주변이 다 빨개졌죠, 갑자기. 이때는 서울만 좀 빨개요. 이쪽은 좀 덜 빨갰는데 이쪽 다 빨개요, 지금 이제 다 빨갛고. 예전에는 여기가 좀 요런 데가 조금 완전 빨갛지만 해도 덜 조금 빨갰는데 이제는 보세요. 대놓고 여기가 엄청 빨갛죠. 그리고 여기도 엄청 빨갛습니다. 대구인 것 같아요, 대구. 이거 엄청 빨갛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빨갛고 여기 빨개요. 잘 보세요. 우리 행정 구역을 저번에 배웠었죠. 여기는 서울과 인천입니다. 여기는 대구고요. 여기는 부산, 울산이죠. 여기는 대전이고요. 여기는 광주입니다. 딱 봐도 광역시에 사람들이 몰려 있죠. 예전에는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이쪽에 제법 살았는데 이쪽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인구 밀도 엄청 낮아졌어요. 대부분 지금 어디로 갔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다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한 번 더 비교해 볼게요. 1967년에는
서해안, 남해안에 따라서 서쪽, 남쪽, 서남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왜냐? 여기가 평지가 많아서 농사를 지우기가 좋았으니까. 그런데 2015년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 대전, 광주처럼 광역시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서쪽과 남해 지역, 특히 서해안 지역은 사람들이 엄청 빠져버렸죠.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자, 2015년까지 1960년대에서부터 2015년을 지나면서 도시 중심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즉 이제 농사를 짓기보다는 공장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공장이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옛날에 농업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서쪽과 남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가 거기가 평지니까.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공장들이랑 일자리가 대도시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도시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하게 되고 촌락의 지역은 인구가 대폭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도시의 전체 인구가 70%가 사는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 분포를 가지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서울에 특히 우리 대도시 인구 분포가 포함 많이 되어 있죠. 하지만 강원도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의 같은 지역이라도 같은 1km 1km의 같은 지역이라도 사람들은 듬성듬성 사는 밀도가 인구 밀도가 적어지는 쪽과 인구 밀도가 많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구 밀도가 높은 곳과 인구 밀도가 낮은 곳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우선 인구 밀도가 많은 곳은요.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니까 좁은 공간에 많이 살게 되니까 우선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죠. 우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공간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좁은 공간에 많이 산다는 거잖아요. 그 정해진 공간에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주택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부족.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랬죠. 아파트 위로라도 많이 사람들을 살게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해요. 그리고 교통 혼잡하죠. 이 사람들 차 한 대씩 몰고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공간은 절대 넓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넓어지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요. 또 많은 사람이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쓰레기 하나씩만 버려도 엄청난 쓰레기잖아요. 즉 환경 오염도 종종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는 문제가 없을까? 당연히 있죠. 사람이 우선 없다는 것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일손 부족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이 의사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손님을 많이 받아야 환자들을 많이 받아야 돈을 벌죠. 그럼 인구 밀도가 높은 데서 그 의사의 병원을 차리는 게 돈을 많이 벌까요?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 병을 차려야 돈을 많이 벌까요? 당연히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차려야 손님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는 의료 시설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당연히 교육 시설도 부족하죠. 의료 시설, 교육 시설만 부족하냐? 그것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상업과 관련된 시설들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시설도 부족하고 온갖 시설들이 다 부족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인구 많은 곳에 가야 인구 밀도가 빽빽한 곳에 가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래야 장사가 잘 되고 돈도 많이 버니까 이런 의료 시설, 교육 시설 각종 시설들이 도시로 다 빠져나가고 이 농촌에 특히 인구 밀도가 부족한 곳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네요. 자, 이것도 사실 인구 분포표입니다. 아까는 지역에 색칠을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원그래프로 표시를 한 겁니다. 원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인구 밀도가 굉장히 인구 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자, 보면요. 지금 1960년대도 역시 서울이 제법 컸고요. 그 다음에 대구도 컸고 부산도 컸지만 여기 보면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이런 데도 인천 이런 데도 파란색으로 제법 컸어요. 그런데 2015년이 되면요. 서울은 너무 급격히 켜져서 노란 원이 된 게 빨간 원이 됐죠. 요만하던 원이 이만해졌어요. 그죠? 대구도 엄청 커졌어요. 녹색이던 것이 노란색으로 커졌고 부산도 엄청 커졌죠. 광주도 많이 커지고 대전도 커지고요.
이런 시들은 다 커졌어요. 광역시들은 다 커졌어요. 인천도 커지고 그리고 주변에 어때요? 서울에 사람이 살다 안 되니까 주변 도시에도 엄청나게 원들이 커졌죠, 그죠? 예전에는 서울 주변이라고 해봐 수원이랑 인천만 컸어요. 하지만 옛날에 인천 하늘색이던 게 그 주황색으로 늘고 파주, 김포, 광주, 예천, 오산, 평택 등이 모두 인천만해진 거죠. 서울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목포 같은 거는 예전에도 그거 파란색, 지금도 파란색, 뭐 거의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광주나 대전 이런 대도시들이 크게 늘었다는 거죠, 그죠? 요 분포도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 도시 중심의 급격한 산업화 때문에 대도시의 전체 인구의 70%가 들어가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다시 옛날에는 그나마 서남 쪽에 좀 집중되어 있긴 해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살았다면 이제 도시 중심의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도시가 급격히 사람들이 많아지고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인구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말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불균형은 안 좋다 그랬죠, 그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사람이 많으면 환경 오염이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생기고 사람이 또 너무 적어도 일자리에 일할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 각종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어쨌든 많든 적든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기기 마련이에요.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 근데 우리나라는 대도시 중심의 산업화로 인해서 어, 주변 사람들이 대도시 아닌 사람들까지 또 대도시로 다 유입되다 보니 대도시에는 전체 인구가 70%가 들어갈 정도로 많은데 나머지 부분에 사람도 너무 적은 게 문제인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이 문제를 좀 해소해야 되는데요. 특히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잖아요. 다시 봐도 경기도에는 원들이 너무 많죠. 그죠?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를 점점 이제 분산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분산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에 많은 신도시들을 개발을 했어요. 성남, 고양, 부천, 안양, 문포 등등 주거 기능이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시흥, 안산과 같은 공업 기능이 있는 도시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경기도를 노력했어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또 사람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를 또 충청도나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넘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신도시 개발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그 주변의 도시들을 개발해서 그 사람 여기 몰려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신도시 개발 말고 또 공공기관 자체를 이전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행정구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그때 뭐 들어서 기억하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세종시가 대표적이에요. 세종시 요거는 서울이 사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수도 자체를 옮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상징성이 너무 강해서 수도 자체는 못 옮기고 서울에 있던 공공기관의 대부분만 옮겼어요. 즉 우리나라를 살림을 맡아 하는 우리나라의 정부의 관련 기관들이 대부분 세종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던 공무원들도 세종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렇게 인구를 분산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는 대도시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다 보니 인구 분포의 불균형이 일어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이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신도시를 개발했고 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해왔던 거죠.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산업 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달, 우리나라는 다양한 공업 지역이 있어요. 아까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했다고 했지만 물론 대도시 중심이긴 한데 그 일대를 묶어서 공업지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공업지역,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공업지역, 그 다음에 영남 공업지역, 대구 구미를 중심으로 한 영남 공업지역, 그 다음에 남동 임해 공업지역, 이제 부산과 남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이어지는 남동 임해 공업지역, 그리고 호남 공업지역, 그러니까 전라도죠. 충청공업지역, 충청도 이런 식으로 또 있네요. 강원도 중심의 태백산 공업지역까지 이렇게 6가지 공업지역을 만들어서
산업들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수도권 공업지역입니다. 아까 전에 수도권 하면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었잖아요. 서울에 몰려 있는 사람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어 보다 보니까 경기도까지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죠? 즉 수도권 공업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 시장. 이 말은 뭐냐면 살 사람이 많다. 그리고 풍부한 노동력. 일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아까 인구 엄청 많았잖아요. 일할 사람 많고 그다음에 살 사람 많다. 그래서 예전부터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공업들이 발전하는 지역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공업 지역 여기를 말하죠. 자, 다음에 태백산 공업 지역 이 일대를 말하는데요. 태백산 공업 지역은 여기는 알다시피 태백산맥이라는 큰 산맥들과 많은 산이 있습니다. 근데 산에서 많은 연료들이 옛날에는 이제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무연탄이라든지 흑연이라든지 이런 많은 원료들이 이 산지에서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아까 인구 밀도에서도 봤듯 사람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원료 산지로서 공업이 발달해 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연료를 지금은 가스나 석유를 쓰지만 옛날에는 석탄을 썼거든요. 석탄을 전 국민이 다 쓸 때는 정말 여기가 가장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산업 단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자, 그럼 남동 임해공업지역도 볼까요? 남동 임해공업지역은 196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발전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 큰 특징이 뭐예요? 다 항구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 여수, 광양, 거제, 진주, 창원, 부산, 울산, 포항 모두 항구 도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형에 대해서 볼 때 그 해안가에는 어떤 도시들이 발달한다고 했죠? 공업 도시와 항구 도시가 발달한다고 했어요. 항구는 당연하죠. 배를 띄우려면은 해안가에가 되니까.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원료를 수입하고 또 우리 그걸로 해서 제품을 만들면 또 그 배를 타고 수출하는 그 과정에서 수입과 수출을 이용한 공업들은 다 해안가 근처에 있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보죠. 만약에 내가 재료도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고 내가 만든 것도 해외로 판다면 내가 부산이 아니라 저쪽에 청주 이런 데 있다. 그러면 재료도 부산에서 받아서 여기까지 차 타고 또 올라와야 돼요. 또 제품 만들어도 또 차 타고 내려가서 부산에서 또 다시 팔아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산업들은 이런 바다를 끼고 많이 하거든요. 특히 원료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산업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동 임해공업 지역에 많은 공업지대에 많은 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원료의 수입과 완제품 수출을 위한 항구 중심의 공업 지역이 발달했다라고 보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까지 대표적인 우리 산업 공업 지역, 수도권 공업 지역, 태백산 공업 지역, 남동 임해 공업 지역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수도권 공업 지역은 인구가 예로부터 많았기 때문에 유용했고요. 태백산 공업 지역은 지금은 조금 후퇴했지만 원래 예전에는 원료를 중심으로 한 산업을 할 때 많이 발달했었습니다.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은 원료 수입과 완제품 수출을 위한 항구 중심의 공업 발달이 되었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남동 임해 구역 지역이 지금 강조된 이유가 사실은 뭐냐면 우리나라 자체가 태백산에는 자원 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원이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냥 기술이 발전을 했죠. 뭔 것을 만드는 기술이. 그래서 자원도 수입해야 되고 또 기술을 만들어서 팔 때도 해외에 나가서 많이 팔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로 팔아야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원료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구조예요. 대부분 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항구가 있는 남동 임해 공업 지역에 좀 산업들이 좀 몰리는 경향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 교통 발달도 한번 살펴볼게요. 1980년도 교통입니다. 노란색이 고속도로고요. 또 검은색과 하얀색이 번갈아 있는 검은색 선이라고 보세요. 이게 철도고요. 노란색 네모가 공항이고 파란색이 항구입니다. 당연히 항구는 해안가에 다 있고요. 공항들은 큰 대도시 중심으로 좀 있죠, 그죠?
그리고 노란색 고속도로도 이렇게 좀 퍼져 있습니다. 자, 2018년을 볼게요. 2018년과 1980년을 비교해 보세요. 엄청나게 복잡해져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철도는 그렇게까지 많아지진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많아지진 않는데 특히 고속도로 엄청 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1980년대는 기껏 해봐 요렇게 정도인데요. 요렇게 정도인데 18년에는 여기서부터도 엄청 복잡해요. 엄청 복잡해졌습니다. 그죠? 엄청 복잡해졌고 사실 공항도 제법 조금 더 늘었고요. 그리고 항구도 좀 늘었습니다. 특히 많이 는 것은 도로죠. 도로. 자, 이렇게 도로가 많아지고 또 다른 시설들도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교통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지역 곳곳이든 우리가 반나절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죠. 부산에서 사실 차 타고 서울까지 가도 4시간, 5시간 하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긴 시간이긴 한데 1960년도 혹은 그 이전에는요. 고속도로가 없을 때는 그냥 며칠입니다. 며칠이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는 반나절권으로 다 확보가 되었다. 그리고 수출과 수입도 더 활발해집니다. 우리가 아까 남동 임해고요 지역에 산업이 좀 몰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왜? 항구가 많으니까. 또 항구가 더 생김에 따라서 더 잘 원료를 더 잘 수입할 수 있고 또 완제품을 더 잘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또 남동 임해공업 지역에 굳이 또 없더라도 도로가 엄청 발달되니까 빠르게 또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항구로 물자를 이송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니까 수입과 수출도 활발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교류가 많아진 것도 맞죠. 우리가 도로가 없을 때는 꼭 가야 되는 거 아니면은 잘 안 가기 마련이죠. 거기까지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데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잘 안 가는 것도 도로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보고 또 놀러도 가고 또 물자도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교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다 보니까 반나절권의 생활권도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수출 수입이 굉장히 활발해졌죠. 그리고 교류도 많아졌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 산업, 교통, 도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었는데요. 요거의 관계를 한번 보죠. 자, 우선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산업은 어떻게 지죠? 발달해 보죠. 산업이 발달해요. 근데 인구가 많아지니까 산업이 발달한다라는 관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구가 많아서 산업이 발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산업이 발달하면 또 인구는 또 어떻게 돼요? 또 늘어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와야 되니까. 인구가 많아서 산업이 발전했는데 그 산업이 발전해서 또 인구가 증가하기도 해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교통은 당연히 발전을 해야겠죠. 사람이 많아지면 지하철도 늘어나야 되고 버스 노선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교통이 발전해요. 근데 교통이 또 발전하니 또 교통이 편한 곳으로 사람들이 또 가기도 하죠. 산업과 인구도 서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한쪽이 일방적이지 않고 인구와 교통도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도시가 되죠. 그럼 도시가 되면 여러 시설들이 많아집니다. 병원도 많아지고 교육시설도 많아지고 학원도 많이 생기고 또 백화점들도 생기고 문화시설도 많아지죠. 그러면 또 그거 보고 또 사람들이 늘어나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산업도 교통도 도시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발달하는 거지만 산업도 교통도 도시도 발전하면 또 인구도 늘어납니다. 산업과 교통, 도시와 인구는 서로 연관을 주는 관계죠. 그럼 인구만 요 세 가지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이 발달되면 이 산업에서 만들어진 원료를 빨리 옮기고 또 그 완제품도 빨리 수출하기 위해서 교통을 더 발전시켜야겠죠. 산업이 발전하면 교통이 발전됩니다. 그렇죠? 또 교통이 또 잘 되게 되면 또 원료랑 완제품이 수송이 쉬워짐에 따라서 산업은 더더욱 발전됩니다. 즉 산업과 교통도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볼 수 있죠. 또 교통이 발달되면 도시도 크게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좀 많아질수록 이쪽으로 오기가 쉬워지잖아요. 또 분산될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오기도 쉬워지고요. 또 도시가 발달되면 당연히 교통도 발달해야겠죠. 얘들 둘이도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 도시와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산업, 인구, 도시, 교통은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키고 증가시키는 관계에 있다. 어느 한쪽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가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고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고 서로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요 그들의 관계는 서로 발전시키거나 서로 더 많아지게 하는 그런 상호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인구도 사람이 몰려서 그렇고 산업도 사람이 무언가 만들려고 하는 거고 교통도 사람이 이동하려고 하는 거고 도시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얘네들의 환경을 바로 인문 환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문 환경은 그 요소들, 인구, 산업, 도시, 교통, 인문 환경 요소들은 서로를 더 발전시키고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가 원인과 결과가 되어준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1960년대에서부터 1915년, 2015년까지 되면서 도시 중심의 급격한 산업화가 되면서 점점 도시로 사람들이 몰렸고 그래서 인구 불균형이 일어나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죠. 이래 해서 신도시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아직은 그 성과가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러 가지 공업 지역들이 있었어요. 수도권 공업 지역, 충청 공업 지역, 호남 공업 지역, 남동 임해 공업 지역, 영남 공업 지역, 태백산 공업 지역. 그 중에서 또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은 우리가 원료를 수입하거나 완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항구 중심의 공업이었고, 태백산 공업 지역은 원료 중심이고, 수도권 공업 지역은 사람이 우선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전된 공업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 발전도 마찬가지로 교통이 발전됨에 따라서 교통 시설들이 발달되고 도로가 놓여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반나절 생활권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또 수출과 수입이 굉장히 원활해졌죠. 그리고 지역 간의 교류도 굉장히 활발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는 걸 바탕으로 교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매번 얘기를 하지만 이때 교재를 살펴볼 때는 여러분이 먼저 교재를 풀고 와야 됩니다. 아직 교재를 풀지 않은 친구들은 영상을 일시정지를 하고 교재를 푼 다음에 다시 이걸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풀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차 얘기하고 있어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요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요 그래프로 인한 알 수 있는 것들을 적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도시 중심의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점, 그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의 전체 인구의 70%가 들어가 있다. 과연 그런가요? 아니죠. 어쨌든 인구 분포가 불균형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틀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농촌 지역의 전체 인구의 70%가 들어가 있지 않죠. 뒤에 많이 들어가 있죠. 대도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대도시 중심의 산업화가 일어나서 대도시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산업도 더더욱 발전하고 교통도 발전하고 뭐 시설들도 발전하니까 또 그런 시설과 교통과 또 일자리를 보고 또 사람들이 몰리고 오고 그러니까 또 다시 산업이 발전하고 교통이 발전하고 또 문화시설들이 발전하고 또 그 문화시설과 교통과 또 일자리를 보고 또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도시의 전체 인구의 70%가 몰려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거 말해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요 2번 문제 볼게요. 공업 지역의 특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선생님이 6개의 공업 지대에 대해서 얘기는 드렸지만 상세하게 알아본 건 3개죠. 수도권 공업지역, 태백산 공업지역, 남동 임해 공업지역. 자, 수도권 공업지역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서 노동력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그걸 사줄 수 있는 시장도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백산 공업지역은 원료 옛날에는 연탄, 그리고 뭐 흑연이라든지 다양한 그 원료들을 활용해서 산업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태백산공업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항구 중심이어서 원료를 수입하거나 제출을 수출하는 산업에 유용한 곳이 바로 남동 임해공업지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료 중심의 산업은 당연히 태백산공업지역이고요. 그리고 어,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은 남동 임해공업지역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요. 교통도의 교통의 발달입니다. 요걸 보고 알 수 있는 걸 적으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우리나라 교통이 발달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달했다. 그리고 반나절 생활권이 확보되었다. 그렇죠. 수입과 수출이 활발해졌다. 그렇죠. 지역 간 교류는 줄어들었다. 아니죠. 특히 우리가 아까 전에도 봤지만 2018년 교통도를 봤을 때 더 늘어난 것은 솔직히 고속도로입니다. 즉 지역 곳곳에까지 우리가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지역 간의 교류는 당연히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지역 간의 교류는 줄어들었다가 아니라 늘어났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우리 오늘 수업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핵심적인 단어를 한 번만 더 볼까요? 인구 분포와 인구 밀도, 산업의 발달, 교통의 발달, 인구 분포도 있었지만 또 일자리, 공업, 도시, 신도시, 중화공업, 인문환경 등의 중요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약을 좀 해보자면 옛날에는 서남 쪽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면 점점점 대도시 중심의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대도시의 70%가 넘는 인구 밀도를 보이고 있죠, 그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공업 지역은 6개가 있지만 특히 수도권 공업 지역과 또 태백산 공업 지역,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은 각각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원료가 많다, 그리고 수출 수입이 원활하다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그게 발달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교통도 많이 발달해서 수출 수입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인구 분포와 또 산업 그리고 교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자식 것으로 잘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수업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